어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게임에서 밀려난 거죠. 어떤 곳에서 태어나면 20살에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갈까를 고민하는데,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면 5살부터 오늘은 굶지 않을까부터 계산해야 하거든요. 같은 21세기를 산다고 하지만 애초에 올라선 계단의 높이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세계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그냥 가난한 나라 몇 곳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륙 전체를 묶어놓은 구조적인 함정이라서 한 세대가 죽도록 발버둥 쳐도 계단 2칸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 전기차 가격, 스마트폰 가격, 원자재 공급, 난민과 이주 흐름까지 우리가 사는 경제와 뉴스의 풍경을 계속 흔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륙은 동시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금반지에 들어가는 자원을 쥐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캐낸 금과 다이아몬드, 코발트와 구리,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엄청난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원이 넘쳐나는 땅이 수십 년째 빈곤과 내전에 갇혀 있다는 것, 이 모순 자체가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된 설계가 있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한번 굳어진 이 판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제부터 한 걸음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뉴스 화면 몇 장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지리와 역사,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붙여보자는 거죠.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프리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제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들을 쭉 늘어났을 때 하위 서주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 표를 아래쪽부터 훑어보면 생소한 이름의 작은 나라들 옆에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보이죠. 우연으로 설명하기엔 아프리카 빈이 너무 과하다는 점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생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대략 60년 남짓입니다. 같은 시기에 아시아나 유럽, 북미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보통 80년 안팎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단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적으로 20년 정도의 삶이 날아가 버린 셈인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길이와 깊이가 통째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비율을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대략 40%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기준으로 아시아는 50% 조금 넘고 유럽은 70% 중반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는 80% 근처, 북미는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사람이 사는 대륙들 가운데 도시화 속도가 가장 느린 곳이 아프리카라는 뜻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변두리에서 기본 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서구 사회의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단순한 이미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늘 기아와 전염병, 내전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죠. 1960년대 이후를 돌아봐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사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수많은 내전과 폭동까지 합치면 폭력이 이 대륙의 현대사를 깊게 가르고 있다는 말이 크게 과장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프리카는 원래 그런 대륙이라고 단정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똑같은 지도 위에 완전히 반대되는 얼굴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지구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역사 내내 캐낸 금을 모두 모아보면 그중 거의 절반 가까운 양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왔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20% 조금 넘는 비율을 아프리카가 책임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다이아몬드 산지, 백금, 구림, 구리, 코발트, 리튬 같은 광물 자원까지 더하면 자원만 놓고 보면 지구에서 가장 부자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예로 들어보면 이 모순이 훨씬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는 국토 면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땅속에 묻힌
회수 가능한 광물 자원의 가치를 현재 시장 가격으로 잡으면 대략 23조에서 25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는 연구도 있죠. 숫자만 보면 웬만한 선진국들을 몇 번이고 합쳐놓은 수준의 잠재력을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 규모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3년 기준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700억 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 안에 존재하는 자원 가치와 실제 생산 규모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300배를 훌쩍 넘는 겁니다. 지하에는 황금이 산더미로 쌓여 있는데 지상에는 전기와 식수도 부족한 마을이 버티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순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져왔죠. 혹시 스스로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닐까? 문화나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같은 꽤 날이 선 의심들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이런 질문에 답하려는 온갖 이론이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어떤 연구들은 데이터를 차분히 분석하면서 식민지 구조, 국제 무역 조건, 교육과 제도의 차이를 꼼꼼히 짚었습니다. 반면 일부 주장은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과학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었고 아프리카 사람들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죠. 이런 접근은 정확한 설명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길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프리카의 가난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마법 같은 해답은 없다는 점입니다. 노예 무역의 상흔, 식민 지배와 그 이후 신식민지적 경제관계, 국제 금융구조, 부패한 정권과 내전, 이런 요소들이 모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복합적인 문제의 한 축으로 지리와 자연환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생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지듯이 문명과 경제도 어떤 땅 위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가능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볼 때는 국경선과 수도 이름에 먼저 집중하지만 그 아래에는 산맥, 강줄기, 평야, 해안선, 기후대 같은 거대한 룰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이 룰북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배당받은 대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의 크기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아프리카가 그저 적도 주변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실제 비율로 지구본에 옮겨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래스카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인도, 서유럽 상당 지역, 그린란드까지 한꺼번에 올려놔도 아프리카를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이 대륙은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땅을 가로지르며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는 일은 애초에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는 동서보다는 남북 방향으로 훨씬 길게 뻗어 있는 대륙이라는 점이죠. 유럽과 아시아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비교적 비슷한 위도와 기후대가 이어지는데 아프리카는 북쪽 지중해 연안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는 동안 기후가 빠르게 여러 번 바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작물과 가축, 농업기술이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가는데 훨씬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에 잘 맞는 작물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대한 사막에 막혀버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다시 열대우림과 초원이 뒤섞인 환경이 나오거든요. 기후대가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유라시아와는 전혀 다른 판이었던 겁니다. 이 지리적인 핸디캡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는 지구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고 넓이만 보면 미국 본토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서쪽 대서양 연안에서 동쪽 나일강 인근까지 모래와 바위, 건조한 바람만 가득한 땅이 이어지면서 북쪽 지중해 연안과 남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사실상 두 개의 별도 세계처럼 갈라놓은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사하라를 건너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금, 노예를 실어 나르는 캐러밴이 오아시스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죠. 그런데 이 길은 엄청난 시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통로였고 대규모 인구와 물자를 자유롭게 오가게 만들 수 있는 도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 작물과 동물이 대륙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가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21세기인 지금도 사하라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빈 공간이 대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이건 단지 개발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환경 자체가 도로와 철도 건설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막이 대륙을 둘로 가로막는 장벽이었다면 아프리카의 해안선은 조금 다른 종류의 장벽이었습니다. 유럽을 떠올려 보면 해안선이 톱니처럼 복잡하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피오르와 깊은 만, 섬과 반도가 많은 덕분에 천연 항구가 정말 많이 생겼고 그 항구와 내륙을 잇는 강들이 자연스럽게 도시와 무역망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죠. 반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가 보면 분위기가 꽤 다릅니다. 지도를 보면 해안선의 전체 길이는 유럽보다도 훨씬 길지만 의외로 곧게 뻗은 구간이 많습니다. 바다 쪽으로 깊게 파고든 만이나 복잡한 내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배가 숨을 곳이 별로 없는 매끈한 해안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변이지만 큰 배를 파도와 바람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자연 항구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하라 이남 해안의 상당수가 비교적 얕은 바다로 이어져 있어서 대형 선박이 해안 가까이 접근했다가 좌초할 위험이 큰 구간도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항구를 개발하는 것도 큰 배를 드나들게 하는 것도 모두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아라비아와 인도양에서 항해하던 상인들이 동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내려오던 기록을 보면 한동안은 마땅한 항구 후보를 찾지 못해 얕고 단조로운 해안을 따라가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본토에서 조금 떨어진 잔지바르 섬 근처에서야 비로소 방어와 정박에 모두 유리한 지형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기 시작하죠. 섬이 동아프리카 무역의 중심이 된 배경에는 본토 해안선 자체의 제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해안 구조는 아프리카가 해상 무역과 해군력을 키우는데 꾸준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구가 좁고 항구와 내륙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강줄기가 부족하다 보니 바다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연결되는 길 자체가 좁고 험했던 거죠. 바다와 강이 곧 고속도로였던 다른 대륙과 비교하면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고속도로 입구가 부족한 대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륙 안쪽의 강들은 어땠을까요? 유럽에는 라인강과 다뉴브강, 중국에는 양쯔강, 북미에는 미시시피강이 있습니다. 이 강들은 모두 바다에서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안쪽까지 큰 배가 오갈 수 있는 수상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곡물과 광물, 목재와 공산품을 한 번 배에 싣고 강과 바다를 따라 이동시키기만 해도 엄청난 거리를 싸게 운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나일강, 콩고강, 나이저강, 잠베지강 같은 거대한 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의 양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들 사이에 아프리카 강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들 대부분이 바다와 만나는 구간 근처에서 갑자기 벽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은 전체적으로 해발이 꽤 높은 고원 지형입니다. 해안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땅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간이 많죠. 그 결과 강물은 바다 근처에서 완만하게 흐르는 대신 폭포와 급류로 쏟아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고강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콩고강은 길이로는 세계 10위권, 물의 양으로는 아마존 다음 수준으로 꼽힙니다. 중상류에는 넓고 잔잔한 수역이 이어져서 배가 오가기 좋은 구간이 아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대서양을 향해 흘러가는 마지막 수백 킬로미터 구간에서 고도가 260m 안팎 한 번에 떨어지는 구간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구간은 연속된 폭포와 급류로 가득 차 있고 배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내륙 깊은 곳에서 배를 타고 바다까지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끊겨 있다는 뜻입니다. 상인들은 항해가 가능한 지점까지 강을 따라 내려온 뒤 급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짐을 모두 내리고 육로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쪽에서 짐을 강에 실어 바다로 보내야 했죠. 물류 하나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여러 번 손이 바뀌면 운송 비용이 치솟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저강과 다른 강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배가 오갈 수 있지만 내륙 깊숙이까지 연속된 항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건기에는 수위가 크게 내려가고 얕은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항해가 어려워지는 구간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를 통틀어 1년 내내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폭포가 길을 끊고 어디에서는 물이 줄어들고 어디에서는 깊이가 부족해 큰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죠. 다른 대륙에 비해 강으로 연결된 내륙 고속도로가 태생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이 차이는
결국 국제무역에서 결정적인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북미의 상인들은 곡물과 광물, 원자재를 큰 배에 한번 싣고 강과 바다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옮길 수 있었는데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죠. 반면 아프리카 상인들은 강과 육로를 계속 번갈아가며 이용해야 했고 짐을 내려서 다시 싣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농산물이나 값싼 공산품은 운송비가 상품 가격을 초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싼 광물, 귀금속, 상아처럼 무게 대비 값어치가 아주 높은 품목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겼죠. 그리고 그 목록 안에는 비극적으로 사람, 즉 노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치를 압축해 실어 나르는 방식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향해 움직이는 대표적인 무역 패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열대성 질병이라는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열대병의 본거지로 불릴 만큼 기후 조건이 잘 맞는 지역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기를 매개로 퍼지면서 아이와 임신부, 농부와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쓰러뜨렸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20명 중 1명 정도가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십만 명이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고도 덕분에 모기가 살기 힘든 일부 고원 지역을 빼면 열대성 질병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에 깊게 박힌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교육받을 기회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채채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파리는 사람에게 잠을 쏟게 만드는 수면병을 옮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소와 말 같은 가축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을 퍼뜨렸습니다. 이 병에 걸린 가축은 열이 나고 점점 기운을 잃다가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경우도 많았죠. 이 때문에 사해 지역에서 열대 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는 소와 말, 당나귀 같은 짐승을 본격적으로 농업과 운송에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소와 말을 이용해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게 하면서 농업 생산성과 교역 능력을 끌어올릴 때 아프리카의 많은 농촌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직접 땅을 파고 머리에 짐을 이고 걸어다녀야 했던 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동물이 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면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경작하기 어렵고 먼 거리로 물건을 많이 옮기기도 힘듭니다. 결국 복잡한 시장과 대규모 무역망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약해지는 효과를 낳은 겁니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아프리카의 땅이 크다고 해서 모두 농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열대우림, 척박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총량은 대륙 크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의 경작 가능 토지를 모두 합쳐도 미국 전체의 경작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죠. 게다가 이 경작 가능한 땅들이 하나로 이어진 거대한 곡창지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처럼 분포해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인도, 중국, 북미와 남미 일부 지역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연속된 농경지와 그 사이를 관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큰 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곡물 생산지와 항구, 도시를 하나의 경제 회로로 묶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작지는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바다로 완전히 이어지는 항행 가능한 강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많이 생산해 싸게 실어 나른다는 현대 농업과 무역의 핵심 공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쳐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과 대량 수출이라는 게임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출발한 대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은 매끈하고 항구는 좁고 강은 바다 근처에서 끊어지고 열대병과 채채파리가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고 농사짓기 좋은 땅마저 조각나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정치와 역사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언어와 민족이 가장 다양한 대륙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만 수천 개가 넘는 서로 다른 언어가 존재한다는 추정도 있고 나이지리아 한 나라 안에서만 4,500개 가까운 언어와 방언이 쓰인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복잡한 언어, 민족 지도 위에 식민지 시대 유럽 열강이
직선과 곡선으로 그어놓은 국경이 더 쉬워졌습니다. 실제 공동체의 경계와 상관없이 국경선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로 묶이기도 했고, 같은 민족이 국경 양쪽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독립 이후 새로 생긴 국가들은 이런 갈라진 조각들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된 거죠. 게다가 아프리카는 바다와 직접 닿지 못하는 내륙국의 비율이 다른 대륙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까지의 최단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가 넘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의 영토와 국경이 여러 개 끼어 있기도 하죠. 내륙국은 기본적으로 해상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바다까지 옮기려면 이웃나라의 도로와 철도, 항만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의 철도망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선이 촘촘하게 얽힌 유럽이나 중국, 인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노선이 광산에서 항구까지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직선 통로에 가깝고, 대륙 전체를 서로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자원 수송용 선로가 오늘날까지 인프라의 기초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집약판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나라는 중앙 아프리카의 거대한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을 합쳐도 이 나라 전체보다 작을 정도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밀림과 고원, 산악지대로 덮여 있고, 국경 안에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넓은 열대우림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나라의 인구는 1억 명을 넘겼고, 그 안에는 200개에 가까운 민족 집단과 수백 개의 언어가 공존합니다. 인간 개발 지수 순위를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늘 맨 아래쪽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1인당 소득도 세계 평균의 몇 %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보유한 광물 자원 목록을 보면 코발트와 구림, 다이아몬드, 리튬 같은 핵심 자원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벨기에 식민 통치와 노예 무역, 천연자원 수탈의 역사는 이 나라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자연 지리 자체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바다와 만나는 통로가 콩고강 하구 주변의 좁은 구간뿐이고, 그나마도 강이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급류와 폭포로 끊겨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콩고강을 따라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타디라는 항구 도시가 나오고, 그 지점까지는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강이 거친 급류와 폭포로 변하면서 배의 통행을 가로막습니다. 이 구간이 콩고 민주공화국 전체 물류의 병목이자 바다와 내륙을 잇는 목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벨기에 식민당국은 이 병목을 피하기 위해 마타디에서 내륙의 잔잔한 강 구간까지 철도를 깔았습니다. 이 철도 덕분에 원래 몇 주씩 걸리던 여정이 며칠 안에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강을 따라가다 또 다른 급류지대가 나오면 다시 짐을 내려 철도나 도로로 옮겨야 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동쪽 끝 호숫가 도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화물이 이동하려면 강과 철도, 도로와 호수를 수차례 번갈아 타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만 7에서 8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흔했고, 좋은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우기에 길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값이 싸고 부피가 큰 물건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반대로 금과 다이아몬드, 코발트 같은 고가 광물은 얘기가 다릅니다. 무게 대비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해서라도 국경 밖으로 빼돌릴 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부 콩고는 수많은 무장 세력과 주변국 군대, 다국적 기업이 얽힌 자원 쟁탈전의 전장이 되었고, 불법 채굴과 밀수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된 겁니다. 동부 콩고는 지리적으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특히 어려운 곳입니다. 산악지대와 밀림이 얽혀 있고, 우간다와 르완다, 부룬디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 지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아프리카 세계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반군, 민병대가 얽힌 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폭력과 기아,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비극이라면 세계 뉴스의 중심에 오래 올라 있어야 할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전쟁의 구체적인 실상은 지금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루안다 대학살과 그 이후 이어진 동부 콩고의 혼란은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인위적인 국경,
민족 갈등, 쟁탈전,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지리적 제약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보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자원이 어디에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떻게 실어 나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자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으로의 부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아프리카의 사례가 보여주는 거죠. 아프리카의 가난을 모두 지리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노예 무역과 식민 지배, 신식민지적 경제 구조, 부패한 정권과 내전, 외부 열강의 개입이 지금의 현실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사하라라는 거대한 사막, 매끈하고 얕은 해안선, 끊어진 강줄기, 열대성 질병과 채채파리, 조각난 경작지와 많은 내륙국, 수출용 통로에 치우친 철도망 같은 요소들이 이 대륙의 출발선을 다른 대륙보다 훨씬 낮춰놓았다는 점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현실을 바라볼 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문화가 뒤처져서 그렇다는 식으로 가볍게 단정해버리면 이 대륙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구조적인 핸디캡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명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크기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살펴본 것은 그 긴 이야기 중에서도 지리와 자연환경이 아프리카의 역사와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워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노예 무역과 식민제국 경쟁, 독립 이후의 정치적 실패와 국제 질서의 변화를 겹쳐보면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가 된다는 점이 보일 겁니다.